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는 칼 858기 실종 사건의 진실에 추적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특별 취재팀을 꾸려서 진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번에 미얀마에서 취재해온 결과물들에 대해서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있는 취재기자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MBC 신병철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시고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MBC 보도국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신병철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 특별 취재단을 이끌고 미얀마 현지에 가서 칼 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잔해를 찾았고요. 저는 1995년도 입사해서 현재 25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 탐사 보도 쪽으로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구 MBC에서는 최근 한 2년 정도 동안 천주교 그 대교구의 대구 대교구의 비리를 끈질기게 추적을 했는데 한 2년 동안 집중 취재를 했었고 탐사 보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선배십니다. 그 옆에는 얼굴만 보셔도 익히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해난 구조 전문가이신 이종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90년 4월에 시작해서 이제 올 4월이면은 30년 되는 알파 잠수 기술 공사라는 해난구조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8년 정도의 잠수 회사에서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인입니다. 저는 이 대표님 뵙고 싶었거든요. 다이빙벨, 그렇죠? 세월호 참사 당시에 현장에 가셨잖아요. 그 이야기도 풀어놓기 시작하면 1시간 넘게 말씀하실 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짜증나죠, 짜증. 많은 의혹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옆에 또 김성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사관학교 29기로 1981년도 인간에서 공군 중령으로 예편했습니다. 공군 복무 중에는 제가 팬텀 조종사로서 전투기 조종사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민항에서 기장 생활도 했는데 뭐 저는 다양한 항공기 사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2018년 4월 11일 국회에서 있었던 칼 858 관련 논문 발표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제목은 비행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를 주제로 했는데 그 결과 제가 이번 조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성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그 논문 읽어봤습니다. 네, 읽어봤고요. 그러니까 공군에서 중령으로 예편하시고 전투기도 몰아보시고 민항기도 모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항공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이 앞에 있는 이 모형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신병철 기자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칼 858기 동체로 추정되는 잔해를 찾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찾은 동체가 과연 이게 이제 858이냐 아니냐 이게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을 했고 그 검증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프라모델을 구입을 해서 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분한테 맡겨서 858기 칼 858기 동체와 거의 유사하게 거의 이제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앞부분에 이제 영상으로도 좀 설명을 했겠지만 저희가 이미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사흘 동안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 신병철 기자를 통해서 요약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취재해온 내용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저희가 11월 27일부터 사흘 동안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그 이제 당시 사고 날 당시에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탑승한 탑승객들 중에 탑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부다비 공항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실종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정체불명의 이교훈이란 그 승객의 존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도를 하면서 항공기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탑승객 숫자조차도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자체가 항공기 사고의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당시에 이제 87년 11월 29일 날 사고가 발생했는데 맞습니다. 사고 발생한 이후 열흘 만에 교통부의 그 조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귀국하고 한 그런 부실한 조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짚었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그 사고 조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짚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난해 JTBC에서 보도한 랜딩 기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칼 858기의 랜딩 기어로 추정을 했었죠.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현장을 갔었는데 막상 저희가 검증을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858기 랜딩 기어가 아니고 2차 대전 이전에 사용되었던 비행기의 랜딩 기어임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확인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 사실은 그때 랜딩 기어를 우리가 이제 칼 858기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함으로써 사실은 수색 하는데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노이즈가 제거가 되면서 많은 수고들을 덜게 됐고 그 이후에 다시 미얀마로 날아가서 이번에 어떤 결과물을 갖고 오셨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상당히 이 칼 858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동체를 촬영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네. 칼 858기로 추정되는 잔해가 이게 칼 858기인지는 사실은 인양을 해서 네.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만이 이제 100% 맞습니다. 알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칼 858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지역의 저인망 어선의 선장들이 2011년도와 뭐 1990년도 이렇게 해서 칼 858기의 엔진으로 보이는 맞습니다. 그 엔진을 이제 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을 했고 네. 또 그분들을 만나서 취재를 해서 그분들이 이야기해 준 좌표, 그 좌표에 갔더니 실제로 동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 뭐 모양들을 봐서 저희들이 볼 때는 뭐 858기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은 그 또 2부에 구체적으로 나눠보기로 하고 김성준 소장님, 예. 그 이번에 같은 팀으로 합류를 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현지에 같이 가시고 배도 같이 타시고 예. 현장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과연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또 대구 MBC가 또 그 지역 방송으로서 이런 큰 프로젝트에 몸을 담고 또 거기에 또 팀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김성수 소장님한테 그 과정을 여쭤보고 네. 바닷속의 모습은 이종인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당시 발견 당시 어땠습니까? 뭐 저는 사실 이 칼 858 잔해를 찾을 수 있다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방송국 PD나 기자들에게 이걸 찾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뭐 그쪽에서 다 거절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건을 18년 동안 추적해 오신 이제 신성국 신부님한테도 똑같이 제안했습니다. 근데 그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은 여기 옆에 계신 이제 우리 이종인 대표님께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죠. 네. 이 어떤 식의 이제 그 수색 과정이 존재하느냐고 여쭤봤더니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그때 이제 확신을 했고 이제 그거를 기초로 사실 이 신부님이나 다른 언론사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음에도 이제 그쪽에서 못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해왔는데 작년 11월 9일날 우리 신병철 국장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아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대구 MBC가 강력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확신을 했고 또 확신하면서 중간에 저는 이제 우리 이종인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가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건 100%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뭐 세계적인 해양 전문가이신 우리 이종인 대표님께서 결국 이제 찾아주셨는데 저는 뭐 이 과정에서 그 찾을 때 이미 뭐 저는 그 확신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뭐 큰 감동보다는 아 이제 33년 동안 감춰진 진실이 이제서 이제 찾아지는구나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숙제를 해결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님 그 수중 촬영이 쉽지 않았던 걸로 저는 이제 들었거든요. 저희 취재팀이 이 대표님하고 가기 전에 이미 미얀마를 한번 갔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분야이고 좀 이 대표님 같은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지 않으면 촬영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 대표님과 함께 가서 이제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촬영에 과정이 어땠습니까?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고요. 아 그래요? 네. 어려운 거는 그냥 지금 32년 넘게 그 어떤 그 조사의 주체가 돼야 될 그 주체에서 하나의 그냥 핑계고 네. 어렵다. 거기 상황이 망망대해서 뭘 찾냐. 네, 네. 뭐 이런 식인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거는 그 거기서 대주는 그 매운 음식들. 그다음에 이제 그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 밀어대는 그 이제 뭐 우리 국장님의 그 추진 그런 그 시간 일정이 타이트했죠, 제가. 너무 타이트했죠. 그런 식으로 한 게 어려웠지. 사실은 뭐 제가 뭐 세계적인 해난 구조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 40년 지나서 생각하니까 세계적이라고 그래도 뭐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덜란드에서도 계셨고 미국에서도 교육 받으셨고 뭐 그렇지 않았어요? 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어떤 갖춰야 될 그런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한 건데 어려운 거는 그런 어떤 주변적인 거지 제 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운 게 없었고 그 처음에 우리 저 국장님이 이제 우리 성전 씨가 소개를 해서 통화를 했을 때 뭐 장비를 다 갖추고 있다. 수중 드론도 있고 아주 최첨단에 그래서 그걸 포항에 가서 테스트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 테스트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나마 그 비싼 장비 한 번이라도 써먹으려면 현장에서 쓰고 그다음에 뭐라도 찍고 나서 망가뜨리자. 망가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려서 일단은 그 새 거를 가져갈 수 있었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수중 촬영을 한다고 해서 그 첨단 드론이 바닥에 이렇게 이제 해저면을 잠깐 찍었어요. 네. 그 첨단 드론 갖고 잠깐 그 최첨단 드론 가지고. 드론 갖고 배터리 한 면을 보고 야 저거는 분명히 우리 성전 씨도 흥분했어요. 저게 비행기 문짝이다. 배터리 손잡이를 보고. 그래서 이 가까이 무슨 물체를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게 확대돼 많아요. 보이니까. 수중 영상은 특히 그래요. 우리가 깡통을 하나 찍고 비행기 엔진이라고 우겨도 사실은 그 언론에서 어떻게 포장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비행기 엔진이 되고 747 뭐 그 앞에 비행기 앞이 되고 꼬리가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왜곡되기도 하고 확대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왜곡이 되니까. 그런데 요번은 그 어떤 기름 깡통이 아니고 그다음에 기차 바퀴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바퀴는 더욱 아니었고 비행기 전투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 민항기 707 그 크기도 딱 맞았고 그래서 그 날개와 엔진이 분명하다고 그러는데 뭐를 더 검증해야 되는지 저는 모를 정도로 좀 안타까워요. 우리 국장님도 858기로 추정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858이 아니면 거기 딴 비행기가 떨어진 적도 없고 그렇죠. 그 더군다나 그 방콕 그 중동에서 방콕으로 가는 항로상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 확신을 하고 어려운 건 없었다고. 딱 그게 수중 드론이 들어가가지고 촬영한 부분을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한 이쯤인 것 같아요. 이쯤이 이렇게 이렇게 비춘 거 가지고 이게 2번 엔진 그렇죠? 2번 엔진 이쯤에 이렇게 찍은 것 같은데 걔가 딱 들어왔을 때 동그란 모습이 딱 들어왔을 때 배 위의 풍경은 어땠나요? 막 환호성 지르고 막 그랬습니까? 어땠습니까? 아니죠. 다들 뭐 바빴죠. 배가 움직이니까 화면을 들여다보고 조정하던 건 저니까. 이 대표님께 최초로 보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보고는 저는 이제 처음에 그거보다는 앞에 있는 깡통에 더 초점이 맞췄어요. 뭔가 가까이 뭔가 있는 거에 디테일하게 이제 뭐 동전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맞추다가 나중에 그 뒤쪽에 그 엔진하고 날개 있는 거를 보고선 그쪽으로 이제 초점을 이렇게 해서 맞추고 그 이제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쓴 카메라는 이제 그런 뭐 최첨단의 어떤 기술이 들어간 드론이 아니고 네. 그냥 카메라 네. 방수해서 방수 카메라. 방수해갖고 네, 네. 무겁게 해갖고 네. 그냥 떨어뜨려서 네. 보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그냥 조선시대 카메라라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더 그쪽 어떤 우리가 쓰는 이게 바다라는 해양이라는 데는 그거만큼 효과적인 게 없고 네. 예를 들어서 ROV라고 그래서 네. 그 수중 ROV가 Remotely Operating Vehicle이라고 그래갖고 맞습니다. 네. 그게 보통 이제 그런 데서 그 운영이 되려면 무게가 뭐 몇 톤 되는 거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되고 그 스러스터도 힘이 좋아야 되고 유압으로 돌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선단이 가야 돼요. 그걸 운영을 하려면. 근데 이제 그거 가서도 이 스러스터 소위 그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물에 감기면 결국은 필요한 게 다이버가 가서 풀어야 돼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것도 뭐 박사님들이 그런 거를 좀 선호하는데 무슨 농업연구소 무슨 뭐 공업연구소 이래갖고 그런 거 많이 있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필요 없고 그 선사시대 카메라가 네. 거기에 맞는 게 그렇죠. 예. 858기를 찾고 맞습니다. 조사하는 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결국은. 아무리 연장이 좋아도 예, 연장을 쓰는 사람의 공력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맞는 연장을 써야죠. 그러니까요. 예. 예. 제가 수중 드론을 넣었는데 바다에서 그게 바다에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 보고 멘붕된 거죠. 저희 딸에는 그러니까 최첨단 장비라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기대하고 하기 전에 이제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 호텔에 있는 그 수영장 풀에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돌려보고 했는데 잘 찍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자유자재로 하고 뭐 바다 뭐저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늘로도 찍고 뭐 이래서 그리고 저희 계획은 넣어서 이제 착 찍어가지고 하늘로도 한번 찍어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딱 현장에 넣었는데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물에. 이 자체가 부력도 있고 네, 바닷물 추진력 유속. 유속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이야기로는 호수 같은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드론이면 대주러 갔더니만 이게 시속 6노트 정도 나왔나 그때 뭐한 예. 6노트, 5노트, 6노트 예. 정도면은 굉장히 빠른 거죠. 시점도 잘못 잡아가지고 그냥 이제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그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 맥가이버. 왜냐하면 이 드론 기능이 없어졌다. 예. 그러면 드론 기능은 포기하고 카메라로만 쓰자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바다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침 보니까 그날 그 배에 폐 배터리가 다 된 모양. 우리가 들어올 때 새 배터리를 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20kg짜리 배터리 2개 사가지고 갔는데 그걸 딱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그걸 달았어요? 폐 배터리 쓰자 이래가지고 폐 배터리를 이제 달아가지고 수중 드론에 달아서 그 무게로 해서 내려간 거죠. 그래서 딱 한 번 땅에 한 번 닿고 딱 한 카트 찍고 이제 수중 드론이 이제 끊겨가지고 네. 전선이 끊겨가지고 이제 못 쓴 거죠. 그러면 그때 딱 한 번에 찍은 게 이번 그 영상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때 딱 한 번 찍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운명을 달리했습니까? 걔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아직도 지금 영안실에 수리 이제 못 하고 있는데 비쌀 텐데 꽤. 한 300만 원 샀는데 그걸 이제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몰랐죠. 지금 몰라가지고 이제 그때 하여튼 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때도 소나를 썼었는데 소나 상에서는 사실은 동체로 보이는 큰 물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확실하구나 이제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국내 이제 기국에서 촬영된 컷을 보니까 딱 한 컷 찍혔는데 그 한 컷에 이제 그물에 쌓인 어떤 물체 그러니까 뭐 동체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요번엔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그 드론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이제 이름을 냈죠. 어떻게 하면 촬영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대표님께서 조류하고 이 렌즈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촬영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현지에 맞는 그야말로 현지에 최적화된 장비를 거기서 조립하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부 조립을 했는데 카메라 자체는 원래 있던 거 들고 가신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그 저쪽 뭐 지역에 이제 2차 대전 때 가라앉은 전쟁 1944년 10월 26일 밤 10시 정도에 예, 서로 치고받고 하다 가라앉은 일본 전함이 있어요. 근데 200m의 수심 200m에 깔아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2000년도 초에 이제 그 탐사 계획이 있어갖고 거기에 인발부대에서 그걸 찍으려고 이제 만든 카메라고 그걸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이제 가져갔죠. 200m에 그 침몰선을 찍은 카메라가 있는데 뭐 60m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러고서. 이번에 이제 동원된 장비가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나라는 장비를 설명하셨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이게 소나가 뭔지 뭐 이게 동원되는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동원된 거는 그 사이드 스캔 소나라고 그래서 이 음파를 옆으로 보내요. 옆으로 그 송수파기 그 음파를 주고 받는 장치가 여러 개가 있어갖고 동시에 보내면 그걸 입체적으로 거의 사진에 가까운 정도의 해상도로 그 물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딪혀서 오는 자리는 진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부딪힌 자리 뒤쪽에는 일반 우리 정무라 그릴 때 그림자가 음영이 지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져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입체로 눈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일반 소나보다는 훨씬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찍은 것도 날개. 날개가 바닥에 쫙 이렇게 해서 펴 있는 거. 그렇죠. 이게 찍히고 그다음에 이 엔진이 밑에 있어서 날개가 이렇게 떠서 여기 그림자가 있는 게 보이고. 그림자도 보이고 소나로.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못 찍은 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박혔던 거. 둥그런 건데 이렇게 박혀 있어요. 해저에. 박혀서 어느 정도 떠 있는 그런 물체도 있었고 그다음에 꼬리 날개 같이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찍었고 근데 이제 그 사진으로는 찍질 못했죠. 비디오는. 그렇죠. 예. 그 제한이 이제 뭐 그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 거기가 그러니까 어업 금지 구역이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사실 그 지역을 가게 된 거는 그 이제 858 엔진으로 추정되는 것을 건졌다는 어부들이 증언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증언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계속 이제 확인을 했죠. 왜냐하면 이게 찾는 그 작업 자체가 큰 그 해수욕장에 바늘 찾는 거와 같기 때문에 그 해수욕장에 바늘을 찾으려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증언이 이제 이게 바른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확인한 작업들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가서 이제 검증을 했고 그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분들이 엔진을 건진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이 조업을 하면 어로 활동을 하면 항상 그물이 찢어지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분 우리가 이제 취재하신 분도 30년 동안 저인망 선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자기 집처럼 아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 분이 이제 자기들 선장들 사이에서는 버뮤다 삼각지처럼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좌표를 저희들한테 확보하신 거죠. 준 거고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촬영에 성공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니까 아쉬운 거는 저희들이 이제 딱 한 군데에는 이제 촬영을 성공했지만 사실 처음에 이제 소나상에 나오는 그 지역에는 보면 10m 이상 되는 동체로 보이는 큰 물체들이 한 4개 정도가 이제 소나에서 촬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촬영했고 또 한 군데 엔진 비슷한 동체를 또 우리가 촬영을 했는데 이 동체로 추정되는 잔해들이 직경 200m 안에 전부 다 이제 군집으로서 모여 있었던 거죠. 저도 그 소나 장면을 좀 봤거든요. 이게 까만색이고 그 금빛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군집을 막 이루고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 동체로 추정되는 그런 이제 파티클, 조각들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그 조각들도 큰 무더기만큼이나 조각들의 존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는 그 잔해들이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잔해들이 형태라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인양한 과정에서의 몫이고 어쨌든 간에 소나상으로는 막 아주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우리는 그중에 아주 일부만 촬영에 성공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아주 극적으로 저희들이 1차 때는 사실은 가서 제가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2차 갈 때 사실 자신이 있었어요. 또 뭐
이종인 대표님에 대한 또 신뢰감도 급상승했고 해서 이 대표님 모시고 가면 다 찍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제 3일 수색 일정을 잡고 첫날 찍힐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네. 그래서 좀 오만했죠. 네. 며칠 만에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총 일정이 며칠이었습니까? 1차 수색은 이틀 했었고 네. 이번에 그때 4일 했었죠. 4일 4일 했었는데 하셨구나. 제가 원래 3일 목적으로 해서 갔고 첫날 찍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조 그림을 좀 이렇게 만들려고 촬영하겠다고. 아. 그런 좀 오만 방자한 생각을 가지고 갔었는데 아 이게 지난번에 왔었던 장소고 확인도 했었고 좌표도 알고 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첫날은 사실은 갔을 때 이제 그 수중 카메라만 넣었죠. 네, 카메라만 넣었는데 이게 이제 바닥에 이제 파도가 부딪히면서 치니까. 파도 치고. 예, 해저 바닥이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헤딩 현상인데 부딪힐 때마다 이게 이제 렌즈 밖에 있는 유리 부분을 다 이렇게 얼룩이져 버리니까 뻘리져 버리니까 촬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첫날은 이제 그러다 말고 둘째 날은 뭐 비슷한 거 찍긴 찍었는데 저 영상으로 과연 우리가 그렇죠. 858이라고 추정이라도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 둘째 날 딱 되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좀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걱정된다. 이러다가 이번에 못 찍겠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이제 호텔에서 우리 이제 저녁 먹으면서 그때 그 대원분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죠. 2주 뒤에 한 번 더 올 수 있다. 한 번 더 올 수 있으니까 그때 혹시 시간이 되겠느냐라고 미리 제가 시간을 다 빼놓은 다음에 그렇게 하고 원래 이제 3일 계획이었는데 하루 더 한다. 하루 더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번 더 해서 그것도 이제 마지막 이게 왜냐하면 이게 가는데 3시간 걸리고 그게 오는데 거기가 3시간 걸리고 해안가에서 한 30km 정도 30km 떨어진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극비를 막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예, 어딘지 그 정도는 그렇게 자꾸 가는데 얘기하면 안 30km, 되는데. 오는데 30km. 편집할게요, 그러면. 아니 30km는 어느 해안이나 출발해서 30km는 전부 해안에 해당돼요. 그거는 상관이 없죠. 3시간 이동하고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작업이 이게 이제 뭐 앵커 내리고 뭐 또 그렇죠. 중간에 우리가 카메라가 또 근무로도 여러 차례 걸렸어요. 뭐 그런 거 하면서 자신이 없어져서 그래서 야 이거 2주 뒤에 또 와야 되겠구나. 회사 돌아가서 우리 보도국장님이나 뭐 취재부장님,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왕 했는 거 끝까지 합시다라고 2주 뒤에 다시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귀향하기 1시간 반 전에 이제 촬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졌죠, 사실은. 근데 답답한 게 지금 바다 해저면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근처지만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려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것도 못 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속도로 끌어야지 보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한 100m를 폭 한 2, 3m로 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걸려요. 그러면 갔다가 물표에서 벗어났으니까 배를 전체를 이동을 시켜서 카메라를 올려서 다시 그 근처로 와서 또 떨어뜨려. 그러면 그거 100m, 200m 보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작업 시간이 3시간, 4시간인데 그러면 거기 도착해서 조금 있으면 12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 얘기 나오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밥을 먹냐. 그래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시 반이 되면 가야 돼요. 왜냐면 5시 반 정도가 되면 일몰이 돼서 배가 이제 운항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성전 씨나 전부 그 크루들이 얘기는 뭔가 카메라 놓으면 왜 찍어 나와야지 안 나오냐. 근데 저는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예,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위에서 소리 지르지. 뭐 막 이러고 뭐.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게 단 그 며칠 만에 그것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4일째 연장을 한 그 날짜에 카메라 철수하기 1시간 반 전에 정확하게 지금 이쪽 앞에 한 8m 전방에 그렇죠, 카메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고 그거를 그 타겟을
그물로 찍어서 잡아갖고 그 그물 잡은 그 줄을 카메라를 태워서 내려서 이제 이게 쳐진 거죠. 그것도 1시간 반 고전에.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수색하는데 들어간 날짜는 실제 그런 어떤 디테일하게 한 거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날짜로 뭐 2주고 3주고 뭐 몇 년을 뭐 몇 달을 이렇게 해서 했어도 그 키 역할을 한 그런 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 쭉 얘기했지만 그 제가 믿는 신 하느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30몇 년 동안 가리려고 그러던 게 하필이면 요때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뭐 큰 희생을 한 건 아니에요. 뭐 그거 매운 거 좀 먹고 그 뭐 이렇게 고생하고 이거는 희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도의 어떤 노력을 들이고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진짜 고마워하고 감사할 일이죠. 이 부분에서 제가 한마디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소나로 영상을 찍어 와서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왜냐하면 여기 수색을 하는 걸 고민을 했죠. 고민하는데 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검색을 이제 하는데 사진 하나를 보는데 제 눈에는 글자가 하나가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확대를 조금씩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 보일 리가 없는데 KAL이라는 물론 이제 K하고 A자는 비슷한데 L자는 좀 약간 좀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한테 딱 전송을 하면서 형님 이거 내가 보니까 이 KL자가 보이는데 이게 소나상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냐. 똑같이 이제 신국장한테 이제 보내고 한번 봐라 그랬죠. 근데 형님은 뭐 그거는 소나상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음영인데. 근데 신국장이나 이제 그때 보여주니까 또 신국장 눈에도 그게 K로 보인 거예요. 믿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참 믿고 그때 다른 분들도 다 보여줬어요. 다 KL이래요. 우리 도종일 부장도 봤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실 요번에 뭐 이게 858 동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으면 제가 꼭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KL은 진짜 이게 뭐 양각 형태로 이렇게 찍혔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찍은 그 위치가 그 지점이거든요. 그 지점에서 이걸 찍은 근데 보니까 전부 그물에 덮여 있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종교 방송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종교는 소나는 그게 이게 굴곡이 있어야지 그걸 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굴곡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KL이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그건 가능한데 실제로 보잉 707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찾으러 가면 그 속에 그 물표들이 전부 비행기로 보여요. 거기에 심차 그 소나 그걸 보면 사람을 찾으러 가잖아요. 실종자를 사람을 찾으러 가면 사람이 이렇게도 누워 있고 저렇게도 누워 있고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우연히 이제 이미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KL이라는 그 우연 꺼멓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게 나와갖고 야 이건 칼이다. 이건 신의 계시다. 응? 우리 국장님 말씀이 이건 신의 계시다. 종교 방송 그러고 에피소드입니다. 네.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중에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넣어서 그렇게 힘들게 촬영을 했는데 거기 그 수중 다이버가 들어가서 촬영하면 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들을 공통으로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답변을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이 대표님 한번 해주실까요? 잠수니까. 네, 잠수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스포츠 다이빙, 보통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레저용으로 하는 거는 30m, 40m를 기준으로 둬요. 그것도 이제 장애물이 없을 때, 조류가 약할 때, 시계가 보장이 될 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일단은 시계가 뭐 그 물때에 따라 틀리지만 시계가 일정하지 않고 조류가 세고 그다음에 바다에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도 그물이에요. 그래서 그물은 고기를 잡는 용도로 쓰지만 때로는 사람도 거기에서 잡혀요. 그래서 이제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이 어망일 때 특히 그물일 때
그거를 보통은 주의 없는 그 잠수를 할 때는 칼질을 해요. 눈에 보이는 그물을 자르고 목표물에 접근을 하려고 칼질을 하는데 결국은 그게 어느새 뒤에 와서 쌓여요. 이제 2인 1조로 들어간 그런 이유 때문에 2인 1조로 들어가도 그 사람도 쌓이면 더군다나 그걸 알았을 때쯤에는 그 갖고 들어간 호흡기체 양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래 되면은 사람이 하는 잠수니까 이 당황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 되면은 당황을 안 하도록 이제 훈련을 받은 게 이제 좀 숙련된 잠수부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당황을 하게 돼서 이제 그물에 걸린 거를 줄 한 뭐 4mm, 5mm 굵기 그런 줄의 간격도 못 올라와요. 수면이 뭐 한 30cm 올라가면 물 바뀐데도 줄이 잡고 있으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아닌 이상은 이제 거기서 끝이 나는 거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수를 이 해역에서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수심이 54m 보통 우리가 수색할 쯤이 54m가 되는데 54m가 해저면이에요. 근데 이제 동체가 박힌 거를 따지면은 그냥 한 60m로 봐요. 예, 60m로 봤을 때 보통 이제 공기 갖고 다이빙을 하는데 공기로 다이빙을 해도 스트레스가 있는 어떤 요건을 많이 줘요. 그렇죠. 예. 그 한도를 스트레스가 있거나 그다음에 체력적으로 힘이 든다거나 조류하고 싸워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처음 들어가는 데 대한 뭐 그것도 스트레스 일종이지만 그런 게 어떤 요소가 돼서 그 위험 요소를 거기다 넣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질소 마취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중에 79% 있는 그 질소가 지금 우리가 대기 중에서 호흡할 때는 아무 영향을 안 끼쳐도 4대 기압, 5대 기압, 수심 40m 내려갔을 때 이제 그 질소가 우리 몸에서 마취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취 현상을 일으키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뭐 마티니라는 술을 드셔본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한 잔 먹은 효과가 난다고 그래요. 기분이 띵하고 좋대요. 근데 띵하고 좋은 것보다도 저도 이제 당해봤는데 63m에 내려갔다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122m 내려갔을 때도 그런 현상을 겪었어요. 네. 띵한 거는 좋은데 바로 그 순간서부터 숨 쉬는 게 힘들어져요. 호흡기는 이상이 없는데 네네네.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면서 그때 오는 현상이 이제 패닉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숨 쉬지 못하니까 죽겠구나 하면서 터널 비전 이 시야가 갑자기 이렇게 제한이 돼요. 옆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멀쩡한데. 그래서 그게 그래 되면은 숨쉬기가 답답하니까 나도 모르게 호흡기를 뱉어버려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건 해결 방법이 그 해당되는 수심에서 한 4, 5m만 조금 올라오면 그런 게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냥 싹 없어지는 게 질소 마취예요. 예, 그래서 그런 질소 마취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쓰는 게 이제 혼합기체 잠수라는 건데 60m라도 혼합기체 잠수를 해야지 이 작업은 가능해요. 근데 그 여건상 거기 여건상 그 잠수하는 거기에 현재 다이버를 만나본 결과 그 시즌이 돼도 그 다이빙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건기 시즌이 돼도 오는 사람들이 유럽 이런 데서 뭐 한 4, 5팀 정도 그러면 거의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하에서 그런데 투자를 해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잠수 장비나 그런 거를 갖고 있을 리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면 제3국에서 그런 걸 갖고 오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간단하게 자 카메라 넣어서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이버가 들어가서 긁어도 보고 뭐 칼기라고 진짜 그러니까요. 써서 찍든지 네. 없으면 써서 찍든지 프린트를 하든지 다이버가 가면 간단한데 예, 이제 거기에 답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생각보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예.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저도 이제 이 두 번째 이번에 촬영 성공한 그때 당시의 현황은 모르고 그 전에 11월 29일까지 방송했을 때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주변 해역이 아주 호수처럼 잔잔하고
수심도 뭐 한 4, 50m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다이빙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긴 했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어려움이 막상 가보니까. 있죠. 네. 거기다가 또 시기적으로 건기, 우기 또 이런 문제도 좀 있고 이게 파도가 생각보다 좀 셌었고 그러니까요. 그 일부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이제 여쭤볼게요. 왜 칼 858입니까? 왜 우리가? 그 칼 858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 이 해역에서는 비행기 사고가 없었습니다. 물론 가까운데 과거에 그 미얀마 그 군용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거는 프로펠러 비행기이고 또 동체를 그 회수한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쓸 당시에도 이카오에 가면 이제 전 세계 그 여객기 사고 사례들이 쭉 나와요. 이카오로 하면 국제 항공기구죠. 민간 항공기구. 예, 민간 항공기구죠. 거기에 보면 그 해역에서 그동안 사고가 없었어요. 네네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이제 이 사고 조사에 참여를 하면서 저는 이제 항공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칼 858이 날았던 항로를 제가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티스라고 이제 마지막 그 조종사가 교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보이라는 데서 교신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이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지점일 거라는 걸 가지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비행기 항로는 좌우가 5마일씩 이제 총 10마일의 그 폭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지역은 그 타보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다웨이라는 그 VORDM이 픽스가 있는데 이제 VORDM은 뭐냐면 그 VH 옴니 디렉션 해가지고 그 이제 방향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거리를 알려주는 장비가 있는데 거기서 가까워요. 그래서 그거로 봤을 때 항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네. 그리고 비행기는 사고가 났을 때 추락할 수 있는 구역이 대략 5km 정도 이내. 왜냐하면 고도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기를 추정할 때 저는 이제 출발할 때 신국장님으로부터 이제 3가지 좌표를 받았죠. 네. 좌표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뭐 딱 조종사로서 그 위치를 재보니까 딱 한 포인트가 딱 나와요. 근데 거기를 이제 처음에 뭐 엔진이 발견된 거라고 저한테 정보를 줬고 그럼 비행기는 어떻게 되면 가장 무거운 게 엔진하고 착륙 장치거든요. 랜딩 기어 쪽이. 네, 그럼 그쪽일 거라고 저는 애초부터 그 지점을 저는 뭐 확신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칼 858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담아온 화면 자체도 그 칼 858 보잉 707 비행기와 모든 그 우리가 그 외부 이렇게 외장 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일치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칼 858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덧붙여서 말하면 그 촬영된 피사체, 그 엔진 모양으로 보이는 그 이제 크기가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이제 수중 쪽으로 촬영 전문가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촬영된 모습이 조명에서 촬영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자연광 상태에서 한 8m에서 10m 정도 떨어진 데 촬영됐고, 그리고 보면 뒤쪽에 보면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 부분 그 vertical stabilizer라고 하는 꼬리 날개 부분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2부에 하죠. 2부에. 예. 2부에.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크기가 중요해서 네네네. 사실 그 대표님 그 회사에 가서 거기 이제 8m 깊이 4m짜리 수중 다이빙 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858기 이 엔진의 이게 직경이 990c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크기 1m 정도 크기로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하니까 우리가 찍은 영상에 나오는 그 피사체와 크기가 거의 같지. 거의 같더라. 그래서 이거는 엔진으로밖에 볼 수 없고, 그래도 저는 이제 칼 858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건져서 확인하지 않은 이상은 맞습니다. 단정을 지을 수 없으니까. 말도 안 돼. 아니 기자 정신이 참 좋은데 그 정도 책임 있는 기자 정신이 참 필요한 시대인데요. 뭐 그런 기자도 없고. 근데 이 정도 갖고 뭔가 그렇게 한다는 거는 평생 가도 뭘 확인을 못 해.
어느 정도 사람 말을 믿어야지. 저도 이제 이거 거의 확신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렇죠. 이제 많은 그 데이터들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을 우리도 항공 파일럿 출신이시잖아요. 우리 네. 김동전 고모님한테도 그 조언을 많이 들었지만 또 전투기 정비하는 전문가, 네, 맞습니다. 또 민항기 정비하는 전문가분, 그리고 항공사고 조사만 했던 공무원, 네. 국장까지 했던 국토교통부 공무원, 네. 그분 이 네 분한테 다 우리가 자문을 구했는데 뭐 전부 다 공통되게 칼 858이 아닐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결론을. 거기서 제가 한마디만 좀 덧붙일게요. 우리 기장들은요. 네. 매 비행을 하게 되면 비행 전에 비행기를 외부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평생 뭐 전투기 탈 때부터 항상 외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본능적으로 이렇게 비행기 형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걸 가지고 칼 858이 아니다 맞다를 논쟁한다는 자체가 사실 뭐 이 대표님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데 또 일부 기자분들이나 언론사에서 또 그걸 가지고 뭐 그 시청자들한테 확인을 시키려는 걸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그 신중에 신중을 기해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고 또 이어지는 얘기는 잠시 쉬고 2부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있어가지고 블랙박스의 존재 유무 아니겠습니까? 발견된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해의 존재 가능 여부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한 적이 없는 걸로 나왔다. 그 당시에 그동안에 한 번도 이게 언론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